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학년도 3월 9일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국어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문제부터 12번 문제풀이까지 할 텐데요. 혹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조금 해당 부분의 문제를 다루었던 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에서 7번 문제는 이제 지문이 두 가지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먼저 가는 학생이 실시한 인터뷰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지에 싣기 위해 쓴 초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는 내가 인터뷰할 상대에게 어떤 질문들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을 들으면서 수행하는 말하기 과정이죠. 그래서 이 인터뷰 문제는 화법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는 초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고가 어떤 뜻인지 아나요? 초고는 첫 번째 쓴 글을 초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4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 구성을 살펴보면 4번은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 중 가의 학생이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말하기, 즉 화법에 대한 문제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A, B는 앞에서 지문에서 살펴보면 A와 B가 둘 다 가에 실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화법의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6번 문제는 다를 쓰기 전에 편집부장이 학생에게 조언한 나의 집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조건에 따라 나의 제목을 붙일 때 가장 적절한 것 고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목도 글쓰기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 장문 문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가 먼저 살펴보고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교직 편집반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렇게 선배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운드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싶어서 이게 인터뷰의 목적이 되겠죠? 선배님을 인터뷰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저희들에게는 무척 낯선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네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기기들을 쓰게 되는데 기기가 작동할 때 특유의 소리가 나잖아요. 기기에서 나는 이런 인위적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운드 디자이너입니다. 자,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기에서 나는 그런 인위적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언급이 됐네요. 제 작업실에 오셨으니까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만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두 가지 소리를 들려준다.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요. 처음 들은 건 컴퓨터를 켰을 때 나는 소리이고 두 번째 들은 건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알리는 소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나요? 그 소리가 나는 제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나요?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기억 속에 소리가 각인돼 해당 제품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그때 각인된 소리가 어떤 이미지를 자아내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어떤 거 떠올랐어? 어떤 제품 떠오르지 않았어? 라고 인터뷰로 간 학생에게 이제 경험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제품의 이미지로 남게 된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떤 감정 혹은 어떤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이미지도 결정되는 거다. 즉, 소리를 듣다 보면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 네, 지울게요. 그래서 제조사는 사운드 디자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자, 학생, 결국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군요. 앞에서 말했던 선배의 말을 한 번 더 요약해주고 있네요. 그쵸?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소리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이제 또 질문을 던졌어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려주며, 자, 이 소리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각종 경보음이죠. 이런 소리는 여기 있는 디지털 음향 기기로 직접 만듭니다. 자,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소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디지털 음향 기기로 직접 만든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각종 경보음 같은 것. 다른 소리를 들려주며, 이 소리는 휴대폰 벨소리인데 이미 누군가가 만든 곡을 제품에 어울리게 변형한 겁니다. 아, 이미 누군가 만든 곡을 제품에 맞게 변형하기도 하네요. 이번에는 어떤 예를 들어줬냐면 휴대폰 벨소리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자,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소리를 들려주며, 이 소리는 가짜 엔진 소리인데 실제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녹음하여 만든 겁니다. 자, 방법 세 번째, 실제 어떤 소리를 녹음해서 만들기도 한다. 그 예는 가짜 엔진 소리. 네, 이렇게 예를 들어줬네요. 가짜 엔진 소리요? 그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또 추가 설명 요청하고 있죠? 요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저속 운행을 할 때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짜 엔진 소리가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흥미롭기도 하고 제품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떤 준비해야 하냐? 우선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지식과 함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리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에 다양한 음악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공학적 지식과 함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해 주었네요. 네, 그렇군요. 끝으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질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 영화나 게임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운드 디자인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거다. 후배님들이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4번 문제 먼저 한번 해결해 볼까요? 보기의 기억에서 리을 중 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학생의 말하기 방식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 뒤에요.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한 말을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니? 한 번 더 물어보는 이런 부분 혹시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여기 A 부분 밑에 보면 이렇게 학생이 대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군요. 앞에 말을 요약해줬죠? 그리고 제 말이 맞나요? 라고 본인의 이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상대방의 말 중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B 밑에 이 부분 기억나나요? 가짜 엔진 소리요? 그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상대방의 말 중에 의문이 드는 가짜 엔진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적절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디귿에 상대방의 말이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고, 리을에서 상대방의 답변 내용 중 모르는 용어의 개념을 물었던 부분도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우리 해결해보고 네, 나를 읽을게요. A에서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A는 청자의 경험을 환기하고 B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A 봤더니 네, 청자의 경험을 환기했죠. 뭐가 떠올랐어? 그 소리 나는 제품 떠오르지 않았어? 라고 경험을 다시 떠오르게 한 거죠. 그 다음에 B도 봤더니 구체적인 사례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사례도 있었네요. 5번의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A에서 청자의 반응 확인한 거 없었고요. 전문가의 말 인용도 없었습니다. 3번 참여를 독려한 것도 없었고요. 일상적 상황을 가정하지도 않았어요. 4번에 A는 청자의 주의를 당부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5번에 A는 청자의 관심을 유도한 거 아니고요. B는 기계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쓴 초고예요. 첫 번째 쓴 글. 자, 선생님은 편의상 문단 번호를 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라고 하는 것은 문단이 시작될 때 이제 앞에 한 칸 띄우게 되는데, 들여쓰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선생님이 번호를 붙이는 걸 이제 문단 번호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5개의 문단이고요. 첫 번째 문단. 이제 이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쓴 거예요. 사운드 디자이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작동될 때 나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아, 사운드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나 게임,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디지털 장비로 만들면서 예전에 음향 엔지니어로 불렸던 사람들이 사운드 디자이너로 불리기 시작했다. 아,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음향 엔지니어로 불렸었나 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 소리가 기억에 남아서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자, 여기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소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즉, 제품에 사용된 소리가 매력적일수록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매력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의 소리가 결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세 번째 문단. 사운드 디자이너를 할 때는 디지털 음향기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곡을 제품에 맞게 변형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한 물소리나 자동차 소리와 같은 실제 소리를 녹음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했냐면 선생님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네, 방법을 3가지 정도로 다시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소리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곡을 변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소리를 녹음하기도 한다. 자,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지식과 함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음향공학학과나 음악과 작곡과 등에 진학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운드 디자이너들 중에는 이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매력적인 소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운드 디자이너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이나 음향 등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분야이다 라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6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보기는 나를 쓰기 전 편집부장이 학생에게 조언한 나의 지필 방향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편집부장. 보내준 인터뷰 녹음 파일 잘 들었어. 교지에 실을 글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인터뷰에는 없는데 이걸 언급해주면 친구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이걸 고려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인터뷰에는 없지만 진로에 도움이 되는 내용. 자, 첫 번째, 사운드 디자이너의 작업 과정은 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갖는 보람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사운드 디자이너와 관련된 전공학과 나왔었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요. 4번째 문단에 여기 음향공학과나 음악과 작곡과 그 전공학과 언급이 되었죠. 앞에서 가에서 여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음악에 대해 잘 알고 다양한 음악 많이 접해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은 했었지만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지는 언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제 친구들의 진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사운드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나에는 이 사운드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자, 5번에 사운드 디저라는 직업이 생긴 배경? 배경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7번 문제. 조건에 따라 나의 제목을 붙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건이 2개예요. 비유법을 활용하든지가 아니라 비유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도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비유법에 혹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비유법은 A를 표현하기 위해서 B를 가지고 오는 방식이죠. 자, 비유법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직유법, 네, 그 다음에 은유법, 그리고 의인법, 그 다음에 화류법, 그리고 대유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유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인들을 만나다. 비유법도 드러나 있지 않고요.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도 따로 드러나지 않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네요. 네, 1번은 둘 다 없습니다. 2번, 사운드,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이거는 우리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죠. 1번의 조건은 있는데 그렇다고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은 언급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지친 마음을 치료하는 소리의 셈이다. 네, 이거 비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 역시 네,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자, 네 번째, 제품에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소리의 마법사. 소리의 마법사라고 했으니까 이거 비유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제품에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거, 이게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 아닌가요? 그래서 둘 다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4번. 5번, 사운드 디자이너, 세상에 없는 소리를 찾아서. 자, 사운드 디자이너가 세상에 없는 소리를 찾아서 뭔가 새로운 소리를 만든다, 이런 취지에서는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은 드러나지만 비유법은 우리가 따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8번에서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장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장문 문제가 언급됩니다. 여정, 견문, 감상이 담긴 문학 기행문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이 장문 상황이에요. 글의 종류와 글의 목적 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장문 계획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군산을 답사지로 택한 이유를 밝힌다. 자, 이제 그 문학 기행문을 아마 갔다 와서 쓴 글인 것 같은데 군산에 다녀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온 이유도 쓸 거고 군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도 쓸 거고요. 군산 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거고 그 다음에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도 제시할 거고요. 군산항에서 금강을 바라보며 느낀 감상도 쓰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초고가 나옵니다. 초고 읽기 전에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뒤로 넘겨서 8번 문제예요. 학생의 장문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우리가 봤었던 그 5가지 장문 계획이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가와 나 모두 활용해서 초고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이에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는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 그러니까 기역부터 미음에 고쳐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4개는 고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절하다.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고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다르게 고쳐야 한다. 이런 맥락일 겁니다. 자, 앞에 초고를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죠. 선생님 이번에도 문단 번호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초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첫 번째 쓴 글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네, 5번, 그 다음에 네, 6번. 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문단은 총 6개 문단으로 구분을 했어요. 자, 선생님이랑은 나를 읽으면서 이 장문 계획 A부터 E까지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쳐 쓰는 방안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문예반의 문학기행 장소로 군산이 결정되었다. 문예반에서 갔네요. 국어 시간에 배운 채만식 소설 탕류의 배경이 된 군산 답사를 통해 그의 삶과 문학에 한 발짝 다가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채만식의 소설 탕류를 읽었는데 거기에 배경이 군산이라서 그의 삶과 문학에 한 발자국 다가가고 싶어서 네, 빗줄이 좀 이상하게 그어졌네요. 그의 문학에 한 발짝 다가가고 싶어서 우리는 군산으로 결정을 했다.
문학 기획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탕류를 다시 읽으며 답사 일정을 정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문단에 바로 군산을 답사지로 택한 이유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태만식의 소설 읽고 나서 그의 삶과 문학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어서 우리가 군산에 갔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문단.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익산행 기차를 탔다. 자, 처음에 이제 익산행 기차를 탔어요. 자, 여기서 기억에 우리는 설레이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 설레이는의 기본형이 여러분 설레다예요. 그러면 설레다의 활용형은 설레이는이 아니라 그냥 설레는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이를 빼야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도착할 즈음 야속하게도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익산역에 내려, 자, 익산에 기차 타고 이제 익산역에 내렸어요. 버스로 갈아탈 때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다행히 군산에 도착하니 이제 버스를 타고 군산에 간 것 같아요. 비는 멎어 있었다. 자, 터미널에서 채만식 문학관으로 향하는 거리의 풍경은 낯설었다. 라고 해서 이제 익산행 기차 타고 익산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군산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비에서 군산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보면 선생님은 비의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터미널에서 채만식 문학관으로 향하는 거리의 풍경을 봤더니 낯설었대요.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된 길, 그 다음에 일본식 가옥의 모습, 이거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줬다. 낮은 담장을 배경으로 붉은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 우리 군산 거리의 모습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정리된 길, 뭐 일본식 가옥, 그 다음에 동백꽃의 모습 이런 것들 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로 드러나 있네요. 자, 채만식 문학관은 군산 내항 근처 금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아, 이제 드디어 채만식 문학관에 갔어요. 문학관을 들어서자 중절모를 쓴 채만식 작가의 동상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1층 전시실에서 작가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2층의 한쪽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탕류의 내용을 원고지에 필사도 해보았다. 자, 1층 전시실에서는 자료들을 둘러보았고요. 2층에서는 원고지에 필사를 해보았대요. 그러면 이 둘의 내용이 어떤 상반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라는 접속어가 조금 어색해요. 그런데 대신에 그리고 정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금강을 따라 10분쯤 이동하여 군산 내항에 도착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채만식 문학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까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채만식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채만식 문학관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었다? 이런 부분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군산 내항에 도착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이곳을 통해 호남 지역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고 한다. 역사의 수탈 현장에서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추슬렀다. 자, 역사의 수탈 현장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사 잘못 쓴 거죠? 네, 부사격 조사 아니고 관형격 조사 역사의라고 써야 합니다. 우리는 군산 내항 앞에 근대 역사 박물관에 들렀어요. 자, 이제 장소가 또 옮겼습니다. 3층에는 일제강점기 군산의 모습을 다시 재현한 근대 생활관이 있었다. 자, 다시 재현 같은 경우 여러분, 이 재라는 말이 다시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이 지금 2번 쓰인 거죠. 이 다시라는 말 한 번은 생략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탕류에서 읽은 미두장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근데 역사 박물관을 나와 군산항으로 발걸음을 이제 옮겼어요. 금강이 바다와 만나 혼탁해진 물빛을 바라보며 이제 여기서 금강을 본 거죠. 탕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떠올렸다. 흐린 강물처럼 혼란스러웠을 일제강점기, 그리고 쌀 수탈의 통로였던 군산. 그곳의 미두장에서 투기를 하다 패가망신한 정주사와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이 시대를 살아왔구나 라는 어떤 감상을 이제 쓴 거죠. 이렇게 보니까
계획의 마지막에 금강을 바라보면서 느낀 감상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전체적으로 다 글쓴이의 어떤 감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군산항을 떠날 때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떠나려는데 요 미음 우리 안 봤네요. 네, 요 미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쌀수탈의 통로였던 군산, 그곳의 미두장에서 투기를 하다 패가망신한 정주사와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느꼈다. 자, 삶의 질곡이 피부로 여러분 우리 요 느꼈다라는 건 주어가 내가 그렇게 느낀 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삶의 질곡이 주어예요. 그래서 삶의 질곡이 느꼈다가 아니라 삶의 질곡이 피부로 느껴졌다가 조금 더 적절하겠습니다. 자, 군산항을 떠날 때쯤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떠나려는데 길가에 소담하게 핀 민들레가 눈에 띄었다.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채만식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나 가거든 손수레에 들꽃 가득가득 날 덮어주오. 애달픈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군산 다시 가고 싶은 점점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계획 중에 반영되지 않았던 거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은 있지 않았어요. 자, 보기에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해서 초고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이에요. 모두 활용하라고 했어요. 3점짜리 문제입니다. 네. 가에서 시각자료 봤더니 일제강점기에 쌀을 수탈해간 양이 군산이 압도적이네요. 그래서 많은 지역 중에서 군산에서 가장 많은 쌀 수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 인터뷰 자료 보죠. 군산은 채만식의 소설 탕류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군산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쌀이 집결되는 경제 요충지였대요. 일본으로 쌀이 반출되는 창구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전국에 모여들어서 투기와 사기, 고리 대금업 등이 횡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로 쌀의 시세를 이용하여 투기 행위를 하는 미두장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여 결국 인간성마저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활용한 거 적절한 거 고르라 했어요. 1번. 1문단에서 탕류의 줄거리에 따라 군산 답사 일정을 정하게 된 계기. 자, 지금 군산에서 쌀이 가장 많이 수탈됐다는 내용과 여기에 미두장 때문에 이제 인간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내용에서 어떤 계기를 소개하는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죠. 2번, 이 문단에서 탕류의 배경인 군산의 이국적인 모습과 관련해서 일본식 주거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자료에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3문단에서 탕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쌀 수탈량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 군산에서 많이 수탈이 됐다고는 언급이 됐으나 점점 그 수탈량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위 자료에서는. 4번에 3문단에서 탕류에서 정주사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던 미두장의 전국적 분포 및 그로 인한 폐해를 소개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했는데 지금 자료에 미두장의 전국적 분포 나오나요, 여러분? 네,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5번, 5문단에서 탕류의 배경인 군산이 일제의 식량 수탈로 가 자료에 있었죠. 혼란한 상황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공간으로 그려줄 수 있었던 개연성, 관련성을 언급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네, 둘 다 들어가 있고 글 내용과도 어울리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설레이는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요? 설레는으로 고쳐야 합니다. 접속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앞에 기억나나요? 1층 전시실 보고 2층 가는 내용. 그래서 우리 그리고로 고쳤는데 여기서는 그래서로 고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가 조금 더 적절했어요.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는 뭔가 앞에 어떤 내용이 오고 그 내용이 그래서 뭐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제시된 부분은 1층 전시실에서 뭐 하고 2층에서 뭐 했다 이렇게 이제 대등하게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자, 3번 디귿. 이거 역사애였는데 조사 고쳐서 역사의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현 기억나나요? 이 제자가 다시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 다시를 삭제한다.
네, 적절하고 문장 성분의 호응, 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해서 느꼈다가 아니라 느껴졌다로 고쳤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서 기억에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고요. 3점짜리 문제예요. 네, 11번부터 여러분 15번까지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의문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의문의 수가 얼마나 바뀌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자, 의문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의문의 변동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나요?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이를 쉽게 확인해 볼게요. 이 좌표 평면에서 0인 별표, 여기네요. 네, 여기를 기준으로 의문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는 늘어난 의문수만큼 위쪽으로, 자, 위로 가면 첨가 추가되는 거죠.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탈락과 축약은 줄어든 의문수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탈락과 축약이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이동해요. 자, 그리고 의문의 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는 교체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거치다는 거센 소리 내기에 위해 겉히다가 된 후 국외음화에 의해 거치다가 되므로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마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의문의 수가 한 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이 옆에다가 한번 필기를, 밑에다가 해야겠네요. 밑에다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거치다, 겉히다, 겉히다, 거치다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다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이런 이제 순서를 가게 된대요. 겉히다, 그 다음에 거치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먼저 겉히다가 거치다로 될 때는 바뀐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디귿과 히읗이었는데 그 자음들이 합쳐져서 뭐로 바뀌었죠? 네, 티읕으로 바뀌었죠. 두 개가 한 개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축약이라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거센 소리 내기 라고 말합니다. 축약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티읕이 다시 무엇으로 바뀌었죠? 치읓으로 바뀌었죠. 우리 이것을 다른 걸로 바뀐 거니까 교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 교체 중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거 국외음하거든요. 그러면 축약이 한번 일어나고 교체가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걸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 여기 별표 중심에서 축약이 한번 일어나고, 네, 축약이 한번 일어나고, 이렇게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체가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간다? 마로 이동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결과 의문의 수가 한 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색연필은 어떻게 바뀌냐? 그럼 이제 색연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색연필이 색연필에서 색연필로 바뀌었다. 이거 한번 찾아보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이걸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의문이 뭔지 알고 있나요? 그런데 의문? 네, 여기 지금 의문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의문은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해요.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 단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각이 있고 간이 있어요. 그렇죠? 각이 있고 간이 있죠? 이럴 때 둘 다 다른 뜻이에요. 각도를 재다할 때 그 각. 그 다음에 간은 내 몸에 있는 그 장기, 간이라고 했을 때 둘 다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글자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에서 딱 한 개씩만 바뀌었는데 그 의미가 구별됐어요. 뭐가 바뀌었는데 의미가 구별됐냐면 바로 이 받침 기억과 니은만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가 구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다시 말하면 국어에서는 자음만 바뀌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의문은 대표적인 예로 자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검과 감. 네, 이런 경우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완전 다르죠. 찌르는 검과 먹는 감일 때 이 둘의 뜻을 구별해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와 아. 즉 모음만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의미를 변별해주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국어에서 이 의문은 대표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의문의 변동이라는 건 바로 이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바뀌냐, 그 양상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네, 거치다 이렇게 자음이 지금 바뀌는 양상을 보인 거죠. 그 종류에 뭐 축약도 있고 교체도 있고 뭐 첨가도 있고 탈락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를 한 번 더 하자면 자, 의문의 변동의 종류예요. 의문의 변동의 종류에 첫 번째는 교체가 있어요. 네, 교체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뭐 된소리 대기. 그리고 뭐 유음화, 비음화, 그다음에 구개음화.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첨가에는요. 추가되는 거죠.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탈락에는요. 있던 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음이 탈락될 때도 있고요. 모음이 탈락될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축약에는 소리가 두 개였던 것이 하나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역시나 자음 축약도 있고 모음 축약도 있는데 이때 자음 축약을 우리 거센 소리 대기 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의 변동의 이제 구체적인 예가 되겠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죠? 네, 아 이렇게 발음하죠.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네, 아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이 앞에 아와 뒤에 아는 발음이 같아요. 그 말은 이 앞에 초성에 쓴 이응은 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소리가 없어요. 의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요거를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고 우리 색연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연필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했어요. 색연필에서 색연필로 그다음에 색연필로 바뀐대요. 색연필로 바뀌었을 때 보이시나요? 이응이 네, 니은으로 표기가 됐죠? 이때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뀐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선생님이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다고 했었죠? 이응엔 소리가 없었는데 니은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교체가 아니라 니은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맞습니다. 이거 첨가예요. 첨가 중에서도 니은 첨가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니은이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색연필로 바뀐 걸 봤더니 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죠? 네. 이때 받침에 쓴 이응은 여러분 소리가 있습니다. 받침에 쓴 이응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억이 이응으로 교체된 거예요. 교체. 근데 이 교체의 구체적인 현상은 이건 이제 비음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기억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첨가와 교체라는 양상이 드러났고 첨가 한 번, 교체 한 번이니까 여기서 보면 첨가 한 번, 그 다음에 교체 한 번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그렇죠. 나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12번 한번 살펴보죠. 보기에 기역과 니은이 모두 적용된 예로 적절한 거 모두 적용되어야 한답니다. 부정표현이란, 자, 이번엔 부정표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부정표현은 부사인 안과 못을 사용해서 짧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짧게 표현할 때는 안과 못을 사용합니다. 뭐뭐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등을 사용해서 길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뭐하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등을 사용하면 길게 표현. 그래서 우리가 짧은 부정, 긴 부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짧은 부정, 이거는 긴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표현은 능력을 부정하거나 의지를 부정하는 것 이외에, 자, 능력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의지를 부정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나 숙제 안 했어. 그러면 내 의지대로 안 한 거죠? 이런 건 의지 부정이에요. 근데 나 숙제 못했어. 그러면 내가 어제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내 능력 밖의 일이라 그거 못한 거야. 그러면 이제 능력 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단순히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 밑에 그러면 긴 부정이면서, 이걸로 표시해볼까요? 긴 부정이면서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묵은 방은 2평이 채 못 된다. 못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짧은 부정이면서 방이 2평 정도가 안 되더라, 못 되더라. 이건 그냥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사실 부정. 2번, 나는 저녁을 먹으려고 간식을 안 먹었어. 야, 나 간식 안 먹었어. 안을 썼죠? 네, 짧은 부정이고요. 이거는 내 의지대로 안 먹은 거니까 의지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는 용기가 없어서 발표를 잘하지 못했다. 자, 뭐뭐 하지 못했다 라고 했으니까 긴 부정이고요.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 능력 밖의 일이었던 거죠. 이거는 능력 부정입니다. 4번, 다행히 소풍을 가는 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 뭐뭐 하지 않았다. 네, 긴 부정이고요.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는 현상은 어떤 능력이나 의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상태인 겁니다. 상태.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5번, 동생은 숙제를 한다며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뭐뭐 하지 않았다. 긴 부정이고요. 숙제 때문에 내가 안 나간 겁니다. 네, 이거는 의지 부정이에요. 그래서 긴 부정이면서 사실이나 상태 부정한 거 몇 번이죠, 여러분?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